근데 요 문제를 다뤄도 괜찮으실까요? 아유 다뤄도 뭐 평소에 근데 이런 주장하고 막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고 공격받는 걸 제가 몇 번 봐가지고. 공격은 뭐 이미 저는 당할 만큼 당해서 여러 가지로 가는 데마다 뭐 상처투성입니다. 전 목사님하고 비슷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중화공업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이 얼만큼 많이 이렇게 양성을 하고 지원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항상 박정희 타도 뭐 이런 것만 외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배웠거든요. 오늘은 2부 순서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류석춘 교수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주 내용도 사실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자 탄압만 했다고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독재자 이런 느낌만 막 학교에서 권력으로 심어주니까. 막 네. 회사는 살찌웠을지 몰라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착취를 해서 그 양극화의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업인 맞아면 돈을 가진 기업의 오너들은 뭐 밀어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쳐도 네.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쥐어짜서 점점 더 못 살게 양극화가 만든 주범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냐 하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잘못된 교육의 산물이고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숙련 그러니까 중화공업화라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네네. 우리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탄생했잖아요. 뭐 삼성전자, 네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경공업에서 일하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작해야 되는 기계가 엄청나게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봉제 산업에서 재봉질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 것은 요새같이 아주 고급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대량 생산하면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입을 싼 옷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청계천에 이제 전태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세계 모든 선진국이 다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서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작업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기술과 돈을 들여서 공장을 세우면 그 공장을 굴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네네. 이 기계를 잘 다룰 수 줄 알아야지 능력이 그게, 네네, 있느냐. 맞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능력이 없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면 앞으로 공장이 이런 공장이 몇 개나 들어오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추계를 쭉 해보면은 100만이 더 필요하다, 200만이 더 필요하다 이런 추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 추계대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느냐 인력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급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한 200만이 필요하고 네네. 그 당시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놔두면은 200만 중에서 한 50만 정도, 4, 50만 정도는 그냥 자생적으로 시장 기능에 따라서 양성이 되는 네네. 이제 상황인데 그래갖고는 공급이 모자라니까 150만을 추가로 공급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 공급하는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는 공업고등학교를 네네. 활성화시켜서 공고에 들어가서 뭐 선반이니 뭐 무슨 용접이니 뭐 온갖 그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그 M16의 총열이 네네, 나사가 맞습니다. 파졌잖아요. 그걸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가. 직접 깎아야 되는데. 아니 그때는 기계로 안 깎아서 사람이 예, 깎았어요. 예,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기계가 됐지만 옛 70년대만 해도 다 사람이 그걸 깎는 게 이제 선진국의 기술자들이었고 네네네.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그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가 현안 중에 하나였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공고를
지원을 엄청 하고 숫자를 늘려서 한 50만 정도의 인력을 공고를 통해서 공급을 이제 10년 동안 하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인력이 된다. 그것만 갖고는 근데 모자라니까 직업훈련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직훈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요새로 치면 폴리텍 같은 거예요. 그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이미 학교는 때려치고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맞으면 일자리를 구해서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들을 재교육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면 밤에라도 교육을 해서 네.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업훈련에 뭐 장기, 단기, 뭐 주간, 야간, 주말반 뭐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직업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약 80만 정도 추가 교육을 해서 네네. 이제 전체 필요한 인력을 다 충당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새로 생긴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공장들 지금의 우리가 내노라는 기업들이에요. 네네. 뭐 두산중공업이다, 뭐 현대자동차다, 뭐 그런 회사가 그때 섰을 때 거기 들어가서 기술자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더 장기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의 문제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대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임금을 무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귀족 노조가 된 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보면 사실 기업이 아까 전에 박정희 시대 때 무슨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만 배불렀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다는 그거는 건데. 이제 좌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네네네. 그 정교조들이 하는 얘기인데 전부 엉터리인 거죠. 네. 전부.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잘 되면 그렇죠. 하청에도 일거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일할 사람들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사람을 준비시켜서 50만 명의 일자리까지 창출해낼 수 있도록 먼저 위에 기업을 키워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은 단계적으로 뭐 예컨대 M16을 만들다가 네네. 저기 대포를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는 계획이 쭉 서 있어요. 여러분 네. 이 각각의 공장이 앞으로 추가로 해서 얼마나 맞습니다. 늘어난다. 그럼 네. 공장별로 인원이 얼마니까 연간 전체로 보면 기술자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 계획이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자연스럽게 국가가 개입해서 네네. 이 기능을 가진 이 전문 숙련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거 인력난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공고와 직업훈련이라는 두 가지 루트로 몇십만을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의 기술자가 상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후진국 지도자가 네네. 이것을 해서 돌파를 하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고 예. 후진국 지도자들은 다 경공업 분야에서 뭐 하다가 네네. 대충 자기가 그냥 이게 뒷주머니에 넣고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네네네. 선진국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유일하게 돌파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마이카가 소원이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모르시죠? 네.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10대 20대만요 네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어? 꿈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지금 실제 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이 중화공업화가 성공하면서 마이카 시대가 왔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냥 차로 넘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차 타고 다니는 게 정말 외국에서나 가능한 정말 요즘으로 치면 어디 저 못 사는 나라에서 막 선진국을 쳐다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을 네네. 쳐다보고 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워서 200만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30년 일하고 억대 연봉을 다 받게 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4인 가족이면은 인구가 800만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뭐 4천만이다 그러면요 4분의 1이 이 덕을 본 거예요. 이야, 진짜 엄청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고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리가 요것만 잘 넘어가면 요런 나라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욕을 엄청 먹었던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장충체육관 아시아의 예, 최고 예. 선진국이 네네. 필리핀과 일본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50년대 60년대. 필리핀이랑 대한민국이랑 비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들 못 사는 나라의 예로 네네. 필리핀을 들고 있죠. 필리핀한테는 좀 미안한데 네네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나중에 네네. 또 한번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다한 2부 순서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양성해서 특성화시켜서 그 예컨대 금호공고나 뭐 전국 각지에 있던 기계공고, 그다음에 무슨 뭐 철도공고나 뭐 항공공고 이런 식의 각 기술 영역별로 그 기술을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서 졸업을 하면은 바로 취직해서 다시 재교육이 필요 없게 공장 현장에 가서 산업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양성하는 공업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 후반기 72년 유신이 벌어지고
73년 중화공업화부터 79년 돌아가실 때까지 혹은 뭐 3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됐던 71년부터 76년, 76년부터 81년까지 약 50만의 공고 출신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갖고 모자라서 네. 130만 정도의 추가 기술을 가진 인력을 우리가 그때 직업훈련원이라고 불렀어요. 네네. 그게 이제 기술을 가리키는 직업훈련원인데 그 직업훈련원은 이제 상공부가 관할을 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아까 공업고등학교는 교육부가 관할을 했고, 네. 그러니까 교육부와 상공부의 그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돼 있었죠. 상공부에서 직업훈련원을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 직업훈련원을 양성하고 또 직업훈련원을 국가에서 못 만들면 지자체나 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요. 네. 그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부족한 기능공을 충원하는 통로로 공업고등학교를 특성화시키는 방법 말고 활용된 대안이 직업훈련이다. 1973년 중화공업화가 추진되기 이전까지 존재하던 직업훈련은 1967년 1월 제정된 직업훈련법에 따라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직업훈련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공직업훈련과 사업 내 직업훈련이다. 공공직업훈련에는 군, 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에 의한 직업훈련 및 비영리법인체가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이 포함되었다. 수출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공예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방마다 설립된 촉진훈련소 및 기계화 영농과 농촌의 전기 보급 등 농촌 근대화를 위한 기능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농촌 직업훈련소의 직업훈련도 공공직업훈련에 포함된다. 네, 그러니까 직업훈련은 크게 봐서 공공직업훈련하고 사업 내 직업훈련이 있는데 지금 공공직업훈련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데 혹은 군 같은 데서 이제 직업훈련을 하는 거죠. 네. 예컨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교도소에 복역할 때도 기술을 가르쳐요. 그런 것도 이제 네네. 직업훈련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이제 교육이 있고 네. 그거하고 반대라 그럴까 약간 범주가 다른 게 사업 내 직업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사업 내라는 표현을 이제 그때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민간 기업이 네네. 자기네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니네가 가르쳐서 써라. 네네. 그러니까 예컨대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현대자동차 니네가 직업훈련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뭐 6개월이건 1년을 교육시킨 다음에 기술자를 니네가 만들어서 니네가 인력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네. 이제 크게 사업 내 직업훈련은 기업이 직접 이제 훈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거고 공공직업훈련은 국가가 인정하는 거고 인정직업훈련이라는 것은 네. 공공이 사업 내 사업장이 하는 직업훈련과 같은 걸로 인정하겠다. 뭐 영어로 치면 레코그나이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네. 자세히 다음 페이지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공직업훈련원이 얼마나 늘어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적으로 130만의 인원이 이 훈련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과정도 그냥 덜렁덜렁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세밀한 플랜을 가지고 해외 차관까지 얻어가면서 했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공직업훈련의 확충은 주로 국제 원조 자금과 차관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국제 원조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업이 유엔 개발 계획 자금으로 1968년 설립된 중앙 직업훈련원이다. 또한 1971년에는 독일의 지원으로 한독 부산 직업 공공훈련원이 그리고 1976년에는 일본 정부의 협조로 대전 직업훈련원 및 벨기에의 도움으로 한백 창원 직업훈련원이 각각 설립되었다. 백자가 벨기에를 한문 쓸 때 저 백자를 씁니다. 네네. 그래서 한백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네네. 공식적인 국제 원조라고는 할 수 없지만 1973년 10월 용산의 보광동에 설립된 정수직업훈련원 또한 미국 하원의원 오토 패스만의 유경수 여사를 후원한 자금으로 출발한 공공직업훈련원이다. 이 직업훈련원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에게 기능 교육을 제공했으며 훈련 연하는 주간생은 1년, 야간생은 1년 6개월이었다. 전원 기숙제이고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비 등이 일체 무료였으며 실기 위주의 단기 교육으로 2급 기능사를 양성하였다.
이와 같은 5개의 국제 협력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원과는 별도로 노동청은 아시아개발은행 및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전국의 모든 20개의 공공직업훈련원을 설치했다. 네, 전국에 골고루 분포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직업훈련을 그냥 아무렇게나 덜렁덜렁 만들어서 그냥 엉터리 교육을 한 게 아니고 네. 해외의 차관을 들여와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세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무료, 완전 무료 교육을 받도록 해서 기술자를 양성했어요. 특히 그 정수직업훈련원 부분은 재밌는 게요. 네네. 그 루이지아나 주의 하원의회던 오토 패스만이라는 분이 당시 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유경수 여사를 면담하고 유경수 여사가 여러 가지 그 이제 대통령을 도와서 영부인으로서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네네. 자금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그러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당시로는 엄청나게 우리나라 기준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기증을 했어요. 예예. 근데 이 돈을 유경수 여사가 말하자면 직업훈련원, 정수 직업훈련원이라고 그 당시 직업훈련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직업훈련원입니다. 정수가 박정희 정자, 유경수 숫자예요. 그래서 두 분의 이름을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돈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받았어. 이건 무슨 국가 예산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은 학교 이 훈련원이고 지금도 무슨 폴리텍이라는 이름으로 용산 보광동에 남아 있습니다. 저 학교가.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말하자면 저 돈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폄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당연히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돈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돈마저도 네네. 저렇게 어려운 집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기술을 가르치는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썼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들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말은 정말 너무 황당한 말이라는 거를 저런 디테일한 역사를 알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냥 네네. 잘 모르면은 그냥 노동자 착취해서 뭐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식으로 알게 되죠. 참 어이없습니다. 맞습니다. 똑바로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 내 직업훈련이라는 당시 이름인데요. 지금 요새로 치면 기업이 직업훈련원을 운영해서 자기네 기업이 자기네가 필요한 기술자를 훈련시켜서 네네. 자기네 기업에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훈련원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의 취직이 절반 이상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쓸 사람들을 본인들이 양성해서 네. 운영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그거를 네.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국가가 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사업 내 직업훈련은 사업체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그 종업원 혹은 종업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사업 내 직업훈련 가운데 보사 불형에 적합한 기준인 경우 그 훈련을 행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노동청장이 인정을 하면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했다. 인정직업훈련관은 훈련기관은 공공직업훈련기관처럼 직업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청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었다. 인정직업훈련이 이와 같은 보조금 제도는 사업 내 직업훈련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업 내 직업훈련의 증가, 경향에 만족한 정부는 그러나 경제개발에 따른 자금 수요 압박 때문에 1972년부터 인정직업훈련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보조금이 중단되자 사업 내 직업훈련의 규모는 급락했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훈련을 기피함으로써 기능 인력의 수급이 차질이 가져왔을 뿐 아니라 사업주들은 자체 인력 양성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스카우트하려고 해 많은 문제점이 등장했다. 네,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인력을 자체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 했는데 그게 그때그때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가 나중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필요한 인력이 모자라니까 다른 회사에 있는 인력을 막 스카우트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마이너스. 네, 윈윈이 아니라 서로 망가지는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요즘 네네.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네, 전부 맞습니다. 생산적으로 쓰이지가 않고 전부 맞습니다. 낭비, 네. 일회성 낭비 뭐 예컨대 재난지원금 지금 25만 원씩 받아서 무슨 기술을 양성해서 5년 10년 후에 어떤 자기의 향상을 위한 발전 기금으로 그게 쓰이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뭐 맞습니다. 밥이나 먹고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 일이 아니고 저렇게 써야 됩니다. 국가가 보조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돈을 쓴다. 근데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만큼 잘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 분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요 아까 얘기했던 정부의 돈이 좀 이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 이 인정직업 훈련에 지원하는 거를 잠시 중단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필요한 인력은 막 이제 기업에서 맞아 공장은 돌아가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스카우트하는 경쟁이 벌어져요. 우리 회사에 오면 너 지금 월급 얼마 받는데 그 회사 주는 것보다 더 줄게. 이래갖고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입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번의 입법으로 해결이 되었다.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를 도입한 1974년 12월의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사업 내 직업훈련 분담금 제도를 도입한 1976년 12월의 직업훈련 기본법 및 직업훈련 촉진기금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1974년의 특별법은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네, 대기업이죠. 네, 매년 일정한 비율 상시 고용 근로자의 15% 이상의 기능 인력을 사업 내 직업 훈련을 통해 의무적으로 양성하도록 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능 인력을 스스로 충당하게 하였다. 이 법은 시행 2년이 지나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었다. 1976년에 직업훈련 기본법은 1974년 법에서 의무자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분담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법이다. 또한 이 기본법에서는 직업훈련을 공공직업훈련, 사업 내 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확실히 구분하여 종리 성격이 불분명하였던 인정직업훈련을 하나의 분명한 직업훈련 형태로 정립하였다. 네. 그러니까 74년이 되면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니까 이제 그 당시 기준에서 최고 네, 대기업. 엄청 큰 기업이네요. 큰 기업들은 자기네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네네. 15% 이상을 자체 훈련원에서 조달해라 라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네네. 니네가 필요한 인력은 무조건 그러니까 500명이라고 치면은 그 500명의 15% 인력을 매년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네. 500명 중에는 이제 곧 은퇴할 사람도 있고 뭐 나이 차이가 쭉 있어요. 이게 신입사원 15%가 매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원을 통해서 충당이 되니까 그 훈련원에 입소만 하면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회사에 취직이 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훈련원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센티브가 강해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200인 이상으로 곧 늘리잖아요. 네. 200인 규모의 이상 기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큰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은 무조건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을 직접 해라 니네가. 그걸 못하면은 돈을 내라, 분담금을 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니네가 그럼 부담해야 될 돈을 그 비용을 돈으로 환산해서 국가에 내라. 그럼 우리가 그거 다른 기업에 주면서 그걸 할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잘 이용하면서 앞으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정말 박정희 대통령만큼 정밀하면서도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요 공급을 맞춘 대통령은 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인이 하는 전술 운영 있잖아요. 네네. 병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싸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그 군사적인 전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서도 이런 인력 활용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이 얼마나 실제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표를 잘 보시면은 72년부터 76년까지는 약 31만 명의 직업훈련 실적이 나오죠.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친 거. 그다음에 4차 5개년 계획의 77년부터 81년까지는 약 50만 명, 49만 5천 명. 그래서 두 5년간의 시기를 합치면 약 80만 명의 기능 인력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양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고를 통해서 50만, 직업훈련을 통해서 80만의 인력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기술자가 돼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노동자 뭐 엄청 고생하는 노동자 이분들이 고생은 진짜 했어요. 기술 배우느라고도 없는 돈에 또 가서 기술 그렇지만 고생을 했지만 고생한 보람을 다 가질 수 있는. 네네. 왜냐하면 취직이 되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잘 살게 됐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실제 예컨대 지금 필리핀이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뭐 다른 또 제3세계 국가 이런 걸 할 수 있냐. 저는 계획은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딱딱 양성해내는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만큼 정밀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후진국에서 탈출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얼마나 남아도는 인력이 많아요. 시장 길거리에 그냥 외국인 지나가면 뭐 좀 달라고 그냥 따라붙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6.25 때 끝나고 미군 부대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달라고 난리치던 나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지금 다 전문 인력으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페이지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업고등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동자가 공업고등학교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 중화공업화가 추진된 시기 70년대 초반부터 79년까지 혹은 뭐 81년까지 합치면은 공업고등학교가 50만, 직업훈련원이 130만, 합쳐서 180만의 기능 인력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는요. 그리고 그 김진긴 교수라고 네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반체제 교수로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이 78년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화공업화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기능 인력이 변화한다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나온 그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김진기 교수 같은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도 필요한 인력이라고 얘기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결과적으로 맞추면서 국가를 운영했던 거예요. 진짜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진짜 대단한데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그 직업훈련 교과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취업을 어떤 데 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도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그 여러 직업훈련을 만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앙직업훈련원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대학으로 치면 국립서울대학 같은 거죠. 대학교의 훈련원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인데 저기서는 교육을 시켜서 직업훈련의 교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 기간은 2년이었고 뭐 보세요. 저기 각각 그 전공으로 하는 기술 분야가 뭐 주물, 목형, 기계, 공작, 기계 조립, 금형 공구, 배관, 판금 용접, 내연기관, 전기기기, 공업전자 이제 저런 기술자들을 양성했고 정수직업훈련원도 보세요. 기계조립, 선반, 밀링, 용접, 배관, 증기, 전자, 전기, 공예, 건축, 목공, 기계자수, 수자수. 그다음에 한백직업훈련원 벨기에하고 한 거. 거기도 보면 선반, 밀링, 연삭, 다듬질, 용접, 판금, 정밀기, 금형공구. 이런 식으로 기술을 가진 인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당시 우후죽순으로 생기던 중화공업의 큰 공장들에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마산, 울산, 창원에 공장들이 창원이라는 도시는 저때 만들어지는 도시예요. 벌판에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창원인데 그 창원의 기계산업이라는 게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계산업이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하잖아요. 그 기계산업의 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아니에요. 선박. 네네. 무슨 우리나라 LNG선 이런 거 세계 다 수출하잖아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그 시작이 이때 됐고 그 시작에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정밀하게 계획을 짜서 만들었고 그 정밀한 교육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집 애들이 아니에요. 전부 농촌의 중하층 잘 못 사는 집 사람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직업훈련을 받잖아요. 기술을 배우잖아요. 네네.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취직을 못해서 빌빌거리게 만들지 않고 취직을 해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만드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평가를 제가 했는데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유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권력의 어떤 일방적인 막 강제와 지도 이런 것만으로 정치적 억압을 했다라는 생각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한편으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해요. 네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유신 체제가 지향했던 게 무엇이냐. 남북 대결에서 우리 지지 않겠다. 북한이 우리를 미군은 나가려 그러고 여러 가지 안보의 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북한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대결에서 우리가 질 수 없으면 중화공업을 해야 되고 그 중화공업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을 어디서 충원하느냐. 농촌의 중하층 출신을 그 인력의 공급원으로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입체적으로 보아 이러한 혁명적 변화의 시작은 자주 국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화공업화로부터 비롯된 결과이다. 중화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유신체제는 농어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계층의 상승 이동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유신이 평등 지향적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갑옷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국 현대사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주화 이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흑수저 혹은 헬조선 등의 담론이 퍼지는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이 대목을 좀 주의 깊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기득권을 가진 집안 애들이 더 잘 되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권위주의라고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양극화는커녕 중산층이 두텁게 자라는 시대였어요. 중하층 집안 시골의 가정을 가진 중하층, 농촌 출신, 어촌 출신의 중하층 계층의 청소년들이 기술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었고 그게 할 수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데와 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50만 더하기 130만을 추가로 교육을 해서 그 합계 180만, 약 200만의 기술 인력이 탄생하게 되고 탄생만 된 게 아니라 일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고 그 일자리를 차지해서 오늘날까지 그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200만의 곱하기 4인 가족을 하면은 800만의 인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이 평등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갑옷이었다라는 해석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민주화가 되고 나서 요새 헬조선 흑수저 하는 얘기를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하는 걸 보면은 그때가 봄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과 노동자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에 마지막 결론을 제가 4가지를 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한국의 기능공들은 1973년 박정희 정부의 중화공업화 정책에 따라 산업전사라는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대량 육성되었다. 이들은 기능공으로 훈련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교육 방식과 기술 훈련 및 취업 조건에 있어서 경공업 분야의 비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첫 세대의 숙련 노동자 집단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들은 중화공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육성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별다른 교육 없이 공장으로 직행해 주로 경공업 분야에서 종사하던 비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전문적 숙련공들이었다. 따라서 기존 학자들이 주장해온 한국 노동력은 대부분 반숙련이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상하게도요, 사회학 분야가 이 노동 문제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사회학 하는 기존 교수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는 숙련이 없다 그래요. 반숙련, 기껏해야 반숙련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숙련 없이 중화공업화 불가능합니다. 선진국 진입, 세계 7위, 8위, 9위, 10위권 국가가 됐는데 왜 숙련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 자동차 지금 세계에서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 몇 나라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숙련이 없다고 평가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난 정말 사회학을 하면서 이런 선입견에 빠져서 태어나지 못하는 다른 사회학자들과 같이 한국 사회학회에 가서 얘기하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중화공업화 정책이 길러낸 기능공들은 크게 2가지 통로로 기술을 교육받고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하나는 농어촌 출신으로 1970년대에 공고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방위산업이나 중화공업 분야의 대기업 취업한 남성 노동자 통로이다. 다른 통로는 직업훈련을 거쳐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 후 중동에 파견된 경험 등을 가진 당시 20대 및 30대 남성 노동자 통로이다. 이러한 두 집단의 남성 기능공 노동자를 양산하는 데에는 정부의 이른바 공업고등학교 특성화 정책 및 이와 동시에 추진된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위한 특별 조치들, 즉 1974년에 기술 자격 제도 및 1974년에 직업 훈련에 관한 특별법 등이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와 직업훈련 두 가지 통로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이미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교육했고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법도 적절히 잘 만들어서 뒷받침이 됐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장 기능에 더하여 국가에 의해 추가로 양성된 기능공의 숫자는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1981년 제4차 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 130만을 넘나드는 대규모였다. 이를 시장 기능에 따른 기능공 양성과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의 기능공이 배출된 셈이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울산, 마산, 창원 등과 같은 중화공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을 폭발시키며 87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네, 요 끝부분은 이제 아직 제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지만 일단 이제 나중에 우리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해서 우리 이영환 PD 같은 분들은 잘 기억을 못할 텐데요. 예. 87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마산, 창원, 울산의 대규모 공장에서 벌어집니다. 민주화를 주장하는 이게 민주화인지 뭐 반정부 사태인지는 사실 또 따져봐야 될 일인데 하여튼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네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이 네. 안 그래도 국가의 발전과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던 차에 있었는데 이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임금을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나중에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정도 윤곽만 네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결론입니다. 1987년 이후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임금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 보게 되듯 1997년 IMF 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노동조합의 힘으로 헤쳐나가며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아 스스로의 위치를 보존해왔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대기업 부분의 정규직 노동자를 구성하는 귀족 노조 집단이다. 이들은 다른 분야의 비숙련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계층의 상승 이동을 실현할 수 있었던 집단으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임금, 직장의 안정성, 복지 혜택 등에서는 결코 소외된 집단이 아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구성하는 핵심 집단이다. 이 숙련 노동자들의 뿌리에 1970년대 박정희가 추진한 중화공업화 그리고 200만 기능공 양성이 자리 잡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론 네 번째 것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에 관한 어떤 그 전망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지금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그 기술을 가진 새로운 노동자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아까 87년에 노동자 대투쟁, 그다음에 그로부터 10년 후인 97년에는 IMF를 겪어요. 근데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이제 그 당시까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국가로부터 좀 견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노동조합을 다 만들게 됐습니다. 87년을 거치면서 이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네. 정규직으로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만 보호하는 아주 이기적인 갑옷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장 노동 문제를 얘기만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맞습니다. 간격이잖아요. 네네네. 그 간격은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 만들어요. 아주 비관한 예가 현대자동차가 외환위기 이후에 파업을 겪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생산을 줄이고 이제 사람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야 이제 회사가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조합과 회사가 고용 인원을 몇 명 감축한다라는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네. 고용 인원에 정규직 노동자가 몇 명 잘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이 일하던,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는 기술자들이죠. 뭐 라인에서 일하던 네네. 이 사람들을 비정규직이 일하는 식당에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요. 대신 비정규직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비정규직이라 조합이 없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노조가 자기네 조합원들을 거기다가 심어놓고 말하자면 구조개혁을 했다. 네네.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노조가 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노조가 비정규직을 밟는 일을 하게 돼요. 네네. 그리고선 조합원들의 이익만 챙기면서 점점 더 귀족화 그리고 투쟁한 강성으로 회사에서 얻어낼 건다.
이 얘기를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강성 귀족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예.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요 문제를 다뤄도 괜찮으실까요? 아유 다뤄도 뭐 평소에 네네. 강의실 연세대학 강의실에서 매일 했습니다. 아 이 얘기. 정말요? 네. 근데 이런 주장하고 막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고 공격받는 걸 제가 몇 번 봐가지고. 공격은 뭐 이미 저는 당할 만큼 당해서 여러 가지로 뭐 노조면 노조, 뭐 위안부면 위안부, 뭐 저는 이 현대사 문제를 보면서 네네. 하여튼 이 말이 아니 전태일 경우도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맞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전태일도 추앙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그 눈에 가시겠어요. 가는 데마다 뭐 상처투성입니다. 전 목사님하고 비슷합니다. 아 네. 우리 이영한 PD도 아마 네네. 비슷하게 될 겁니다. 저. 네. 네, 저는 뭐 아직 세 발에 피어가지고 네. 여러분 그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게 될 내용들은 강성 귀족 노조의 출발과 과정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오늘날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석준 교수님과 모시고 하는 한류 시간에는 강성 귀족 노조의 시간이니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정말 역설의 역설, 반전의 반전이 거듭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착취를 했다고,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내용을 들여다가 보면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얼마나 쓰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동시장에 내보내가지고 다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귀족 노조가 돼서 나라의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버려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양성한 노동자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자기들한테 해준 것만큼은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하고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졌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서 네네. 노조 조합원이 못 되는 노동자 안에서 조합원과 조합원이 못 되는 사람 사이의 간격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국가적인 자원을 들여서 양성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오늘날 기술이 없고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억압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있는 이 역설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역설이죠. 앞으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류 시간은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유석준 교수님 모시고 강성 귀족 노조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